스마트 뉴스 인사이다 인기 코너이죠. 오늘도 뜨거운 두 명의 히어로 모시고 얘기할 텐데 시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려워요. 예, 우리 시사. 시사쇼. 네. 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영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 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아침부터 자기 PR의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때문이 아니라 MC님이 또 30초. 잘하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얹혀가는 거 아닌가. 아, 얹혀가는 게 싶습니다. 겸손함. 너무 겸손하시. 아유, 네, 질 수 없다. 아니, 30초 원래 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데요. 방송은 익숙함이다. 아, 그러니까 현재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왠지 친숙하고 좀 호감이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 배우들도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촌스러워, 좀 이상해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저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한 친숙함에 있었다. 오래한 친숙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 먼저 가보도록. 예, 언제나 인생은 네 구부능선이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윤석열의 내란 재판 관련해서 센세이션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실게요. 수출실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뒤로 빼내라 이거는 네, 증인 잘 제가 봐요. 수긍할 여기서.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총으로 쏴서라도, 네? 못 가지면 부셔버리세요. 아, 저요? 네. 나중에 1대1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 발언 굉장히 강렬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처음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곽종훈 사령관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총 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자기 체포당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보여주고 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가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막 총이라는 거 장난감 총 꺼내듯이 꺼내도 되는 거라고 머릿속에 아마 입력이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한동훈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한동훈 탓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한동훈이 조금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손발을 좀 맞춰줬더라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이걸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쭉 얘기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툭하면 의원들 불러가지고 술 만찬하고 술자리에서 막 자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녔던 게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얘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수거해서 폐기하듯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발단은 그 체포 명단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김용현이 받아 적었든 여인영이 받아 적었든 받아 적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결국은 지시다. 지시는 계엄 상황 아래에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수거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만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네, 여기 재밌는 게 그 윤석열이 한동훈 죽이라고 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 한동훈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하면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사실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법정을 중계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발언을 다 우리가 듣게 된 것인데 네.
왜 지금에 와서 그럼 저 얘기를 하느냐. 저는 윤석열의 내란 수계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곽종훈 사령관이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발언에 대한 그 치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저는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도저히 이 어제 있었던 피고인의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도를 넘다 보니까 아마 곽정훈 사령관도 좀 차마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럼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렇죠. 너무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제 그 이야기가 아니,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인다. 근데 그 사람도 같이 정치했던 자신의 동료를 총으로 쏴서 자기가 죽이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이자는 도대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이태원 참사에서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고 본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생명을 너무 경시하고 그냥 뭐 사람 원하면은 자기가 그냥 네, 죽일 수 있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것이 저는 좀 끔찍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섬뜩하죠. 네. 섬뜩하고 한 건데 저는 참 어제 저 발언을 통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참 참담하고 이제는 이 끝은 어디일까? 저 추악함과 저 잔인함과 잔혹함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대혼란을 좀 느끼셨던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 한동훈을 콕 집어가지고 곽종훈 전 사령관이 얘기했을까? 네. 아마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퍼레이드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현뿐만 아니라 여인영 방첩, 그다음에 곽종군, 뭐 그다음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술 마신 자리에서 비상계엄 얘기를 꺼냈었다는 거잖아요. 좀 더 빨리 거슬러 올라가면 뭐 5월부터 그러니까 총선 참패 직후부터 얘기 나왔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 1일 날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마음을 대략 먹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예. 먹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따지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동훈이 7월에 당대표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 되지 않기 위해서 김건희 문자까지 막 공개했잖아요. 네. 막 진흙탕 선거하고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간에 그래서 원희룡하고 나경원 이름이 또 거론될 네,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남동 8인에 정리해야 돼. 최상병 특권 받아줘야 돼. 김건희 이제 다른 외부 활동 하지 마. 이런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꼭지가 던 거야. 꼭지가 돌아서 10월 1일 날 모아가지고 이제 비상계엄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계속 압박을 한 거야. 또 의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10월 21일 날 한동훈하고 대통령실에서 만나요.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시죠? 여당 대표하고 일종의 영수회담을 하는 자리인데 저기 파인그라스 그 산책하다가 파인그라스 안에 25분 뒤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바깥에다 또 지난번에 그 서천 시장 가가지고 화재했을 때도 그랬던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추위에다가 그냥 오도오들 떨게 내버려뒀다가 나타나서 폴더 인사 받았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그때도 25분 뒤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길들이기 한 거죠, 결국엔. 그건 이미 그 전에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 한동훈 같은 거 저거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저기 지가 뭐라고 이렇게 감히.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만나는데 한동훈이 그래도 원탁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같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면 좀 대등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파인그라스 식당 같은데 긴 테이블에 앉아서 한동훈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까지 사진 찍은 거 이거 공개했잖아요. 이게 뭐야? 검찰총장 부하가 뭐 부하를 대하듯 하는 거야? 그렇죠. 결제 받으러 온 것처럼 사진 얘기 나왔죠. 한동훈 빨간 파일에다가 뭐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했는데 그 한마디도 못 꺼내고 한담동 8인에 뭐 그거 그 8인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왜 그 장면이 만들어졌냐는 거지. 이미 그 전에 비상계엄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너. 어차피 다 쓸어버릴 존재인데 뭐 하찮죠. 너 총 쏴서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 마음을 이미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 곽종근이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 까지 네가 나한테 뭐야. 네가 만나자고 하도 얘기하고 하도 국민 여론 안 좋으니까 내가 만나주는 거야. 이런 장면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다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한동훈에 대한 이슈 이제 이 부분은 뭐 그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10월 이후에 그 11월 달에 있었던 이제 명태균 관련된 뭐 검찰의 수사 보고서라든지 아마 그때는 이제 감당 불가 상황이 오면서 뭐 마음속으로야 뭐 그런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다졌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결행을 한 그 트리거가 된 부분은 아마 이제 명태균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네. 덮을 수가 없는 없네.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끔찍한 것은 아까도 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이라는 자기 동료조차도 저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할 정도였다면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은 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 거의 뭐 이거는 뭐 연쇄 살인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인식을 아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전두환의 그 망령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상처와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국가 권력을 동원한 대형 살인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꿈꿨는데 그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막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내란 수괴 범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기현 재판장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무슨 예능 프로 진행하듯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엄중함 그리고 재판이 너무나도 좀 가볍고 좀 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은 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내란 재판에서 웃었잖아요. 막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능도 아니고 정말 엄중한 사안이고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그러니까 영향력 3천 개 얘기도 나왔고 한동훈조차도 쏴서 죽인다고 하고 재판에서 또 곽정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인간인데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웃어 제끼는 지기현 판사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라고 태도를 하는 윤석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건 나이가 50줄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철없다 말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기현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판사들끼리 모여서 유튜브 찍으면 딱 될 만한 사람인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주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풀어주라고 그렇죠. 구속 취소하고 이게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란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면 좀 재판장이 권위를 세워서 윤석열이 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시덥지 않은 얘기하면 제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자, 일반적인 재판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판사는 거의 하늘이어서 사실은 변호사가 바라볼 때는 들어갈 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가지고 아무리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판사 얘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판사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재판 결과에 그만큼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윤석열도 신경 안 쓰고 판사라는 사람도 윤석열하고 무슨 뭐 농담 따먹게 하듯이 이러고 지난번에도 이런 현상 나오던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청소년 범죄 저질러 가지고 야단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내란 수괴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재판장이 임한다?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돼요, 정말. 아무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심각한 자리에 가가지고도 연설하거나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저렇게 웃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저런 태도가 그러니까 나오는지 재판 모르겠어요. 보면서 놀랐던 게 지기현 판사가 저는 이게 재판인지 만담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재판장을 보면은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깔깔거리고 웃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뭐 법관이 가지는 권위까지 우리가 바라지도 않더라도 사실은 가장 대조인 게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하고 있는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 엄중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마 이건 다 평가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뭐 돌잔치 MC 보듯이 뭐 상대방 입장 어떻습니까?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거고 그 재판 진행 태도도 문제지만은 지금까지 지기현 재판장이 보여왔던 윤석열에게 이익으로 결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그렇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윤석열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내란에 동조한다 그러죠. 내란에 동조하거나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핸드폰까지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어제 곽종근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들었지만 이 사안은 국가 반역죄고
내란이라는 것이 영모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면은 삼족을 멸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안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경박하고 너무나도 가볍고 헌법 수호 의지라든지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사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법복을 입은 정치인 같은 네, 법복이면 정치인.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지기현 판사는 보이고 있다. 정말 사법부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명성에 아주 그냥 먹칠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놀랐던 게 제가 이쯤 되면 지기현은 그 재판이 아니라 MC 사회자고 그다음에 이쯤 되면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사회 MC를 할 거면 가족 오락관에 허참씨를 좀 불러와야 된다. 이게 지금 대국민 코미디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 오락관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 독립도 중요하고 사법부 독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역사의 일종의 교훈으로 갖고 온 거니까. 근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이런 행위가 있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국민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행정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재판 독립은 돼 있어요. 그럼 판사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도 그러면 아무도 간섭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대법원장 두고 뭐하러 법원행정처 둡니까? 그럼 뭐하러 인사를 내요? 그냥 뽑기로 그냥 판사들 돌려버리면 되지. 왜 판사들이 필요한 자리에다가 인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 못하는 판사를 왜 빼거나 판사 임용 결격 사유가 되면 그 다음에 임용 안 해버리거나 그런 제도를 뭐하러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경고를 하거나 국민들이 보시길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라도 가고 또 저렇게 되면은 재판장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지정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재판은 독립돼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중지법 얘기도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대법원장을 뽑아요? 뭐하러 법원행정처를 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법원의 독립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서 5월 1일에 조희대 사법 내란이 있은 이후에 네.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가지고 헌법 84조를 가지고서 재판을 중단시켰거든요. 그게 5개 재판부가 법관들이 결정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독립은 또 어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도 물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의 독립으로 그렇지. 모든 판사에게 독립을 요구하면은 그나마 제가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 판사들의 결정은 흔들어 제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독립 운운하는 게 지금 완전히 코미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희대 씨는 제가 씨라고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법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조희대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런 식으로 두 손 놓고 있거나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역할을 대법원장 지위에서 할 거면요. 저 자리에 그냥 조희대 밀랍 인형을 앉혀놓는 거랑 똑같아요. 네. 뭐더러 월급 주고 뭐더러 의전 주고 본인의 역할은 지금 뭡니까? 아니,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의 독립을 완전히 지금 몰각시키고 붕괴시키고 있는데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조희대 닮은 밀랍 인형 하나 앉혀놓는 게 낫지. 꽂아 놓은 나무 막대기 하나 심어놓는 게 낫지. 그 자리에 보도록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불신, 의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의심을 해소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독립이라는 얘기로 그냥 방어선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고등부장들이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결정,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저랑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 고등법원장도 흔들고 국민의힘의 장동혁도 흔들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이 사법부가 이 수뇌부들이 국민의힘과 한편 먹어가지고 이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공개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자체를 지금 또 뒤흔들고 있다. 이거 제2의 사법내란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지 사법내란이죠. 않습니까? 사법내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100% 정말 공감하고 사법 내란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이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요. 이미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만담해. 내가 한번 볼게 나 MC잖아. 이렇게 하는 태도. 두 번째는 말씀하신 서울 고등법원장의 김대웅 판사 국감에서 헌법 84조 관련해서 그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그런 어마무시한 발언을 재판 계속할 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지기현의 희하하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법 내란이 지금 진행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없거나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악이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어떤 파급이 생기거나 어떤 논란이 생기는지를 몰랐다고 하면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을 서울 고법원장에 앉혀놨으니 조이대가 안 친 거죠. 조이대가. 앉혀놨으니 윤석열 지하로 막 재판할 때 지하로 출입시키고 중계도 안 하고 직원이 멀쩡하게 그러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윤석열 재판 시작될 때 제가 굉장히 막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집이 코앞이야. 그렇잖아요. 서초도 아크로비스타가 그 한 8차선 되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돼. 법원으로 들어가는 게. 그걸 굳이 무슨 차량을 탑승을 해가지고 막 온 경호를 하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들어오는데 법원 앞 입구에서도 걸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정문 한 2, 30m 되는 거를 기자들이 기다리는데 거기를 안 걸어 들어오게 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집어넣고 이걸 서울 고법원장이 결정한 거잖아요. 예? 저러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진짜 사악하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 개혁하려고 한다고? 그래 그런 카드도 있어. 그러면서 카드 하나 슬쩍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아서 판단할 거야 판사들이. 우린 그런 거 개입 안 해. 이러면서 판사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면서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역공을 취하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사실 사법이라는 거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다른 그 나라도 그런 정도로 케이스가 많죠. 중요한 그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지금 조희대라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사법에서는 두 가지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요. 사법의 독립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할게. 우리는 마음대로 정치질을 할게. 마음대로 우리는 사법의 권한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게. 이런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만은 독립까지 가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사법부가 지킬 때 그 독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사법의 독립을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사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조희대 체제를 보십시오. 김대웅 고법원장도 조희대가 올해 임명했습니다. 올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조희대가 중앙지법의 영장판사들도 또 인사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지금 인사권을 누가 다 인사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꽂아놓은 보리자루보다도 못한 조희대가 법적 안정성을 깨고 정치적 중립을 깨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들은 조희대 임기가 2027년까지예요. 6월달까지. 그럼 앞으로 남은 2년간 그 판사들이 본인의 재판을 하고 우리 이진관 판사님처럼 하면 참 좋은데 그것 그렇게 선의에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와 김대웅 이 서울 고등법원장입니다. 가장 요직 중에 요직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 나와가지고 헌법 해석을 본인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한 해석과도 배치되는 얘기를 국회 나와서 한다 그러면 물론 틀린 해석입니다만은 이거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 판사들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금 해도 너무한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여러 전선을 넓히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메뉴를 다양화하는 식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은 정말 인적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이 탄핵소추라는 권한을 가지고 이거 정리를 안 하면은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그럼 2027년 6월까지 이 조희대 체제로 그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좀 한계가 오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 인혁당 사건도 판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법대로 했다. 지금 조희대도 법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 잔당들, 이 사법 그 내란의 수괴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게 처리해야 아니라 되냐? 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법을 그렇죠.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법 왜곡죄 도입한다고 하니까 네. 천재 법원행정처장이 뭐 의견서 내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독일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들어서고 나니까 법 왜곡죄를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 왜곡죄를 가지고 오히려 판사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걸 일종의 이제 반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법 왜곡죄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상.
근데 그러면은 독재 시절에 왜 우리 판사들은 그냥 독재자의 입맛에 맞도록 다 재판했을까?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권력이 그럼- 아부했죠. 권력.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법부가 이슬람화하게 했을까? 왜 그건 제대로 반성 안 할까? 그러면 그때 법 왜곡죄가 지금 그런 논리로 히틀러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과거에 자기네들이 법 왜곡죄까지 같은 거 없고 사법부 독립돼 있을 때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역시 그걸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지금은 민주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독재 시절이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대통령 눈치 보면서 알아서 다 판단해 버렸으니까. 그럼 법외국제 도입하는 거를 논리를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윤석열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네. 근데 내란 수괴가 지난 3년 동안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이대도 윤석열이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대가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법 내란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도 여전히 지게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로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역으로 한번 여쭤보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회라는 걸 청산을 했는데 YS가 하나회 청산할 때 하나회 멤버들 의사를 물어봐가면서 정리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회 정리할 때 군 제도 개혁을 먼저 했나요? 하나회부터 별을 띄고 그 다음에 군 제도 개혁을 해가지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문민 통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니 저는 조이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니 누가 봐도 내란 인사 아닙니까? 그 내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한 4, 5개월 열심히 따져온 거 아닌가요?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치는 할 수 없다? 이런 논리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표 떨어진다 뭐 한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내란 정리하다가 표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떨어진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은 표 떨어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은 정리는? 해야죠. 당연히. 근데 내란 정리를 지금 민주당 방식으로 내란 정리는 안 하고 제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지기현이나 조이대한테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제도 개혁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회 별 40개 YS 대통령이 40일 만에 떼버렸어요. 취임한 지 40일 만에 그냥 별 40개를 다 떼버렸거든요. 그럼 조이대나 김대웅이나 저 영장 판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기현이나.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을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지고 시간만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려면 불 붙이기가 훨씬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회를 정리했던 그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쿠데타에 벌벌 떨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20년 윤석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군이 그래도 안전하게 왔던 거거든요. 그럼 사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좌고우면할 게 뭐가 있으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주저할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하나회 숙청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법 내란 일으키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정의로서 또 하나의 사법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사쇼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